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연쇄적인 진료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응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대응 단계를 즉각 1.5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선체제로 재편된 시군체육회에서 말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와 법률 제정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전남대병원의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 이어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잇따라 확진되고 있고 신경외과가 아닌 다른 병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최초 확진자인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 그제까지 모두 4명이던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제까지는 신경외과 동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최초 확진자의 예비 신부 등 모두 의료진이었지만 어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 그리고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일까지 응급실과 예외진료실을 폐쇄하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다수가 확진된 6층의 신경외과뿐만이 아니라 11층에 있는 감염내과에서도 양성 판정자가 1명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된 내과 입원 환자는 신경외과 의료진 등과의 접촉면이 드러나지 않는 등 현재로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대병원의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격리의 인적, 공간적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외래진료가 중단되면서 진료 차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들이 이제 늘로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가급적 크게 중한 질환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의원들을 먼저 방문하시고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을 출입했던 5천여 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으로 검사가 종료되고 진단 결과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오늘이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높여야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교도소, 룸소주방과 호프집 등 감염의 거점도 다양합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활동이 왕성한 20, 30대여서 접촉자들을 통한 N차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높여야 할지 방역당국이 고민했지만 일단은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삶과 밀접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였고 수능 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가 먼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금지했고 마스크가 의무화된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종교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아직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대응 단계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높인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과 통근버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직장과 가족을 통해 확산하면서 순천과 광양에서만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지우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광주 북구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고흥군의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역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6일 광주 북구 자신의 직장에 출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6살 B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특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고요.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가운데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겠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쌓여가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대기 순환이 비교적 원활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조심해야겠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 초 민선체제로 재편된 시군체육회가 잡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시군과 체육회와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영암군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파크골프협회가 영암군과 체육회를 공개 비판하며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정회원 단체 인준 문제가 각각 화근이 됐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지급돼야 되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보성에서는 체육회 운영비 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에게 체육회장이 욕설과 막말을 해 고발당했고 강진군에서는 체육회장이 공무원을 폭행했다 구속돼 민선 첫 해부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산은 과거처럼 시군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위가 격상된 선출직 회장은 전과 다른 성과를 원해 갈등의 불씨가 상존합니다. 체육회장들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 이제 서로 의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도 있고 체육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또 충돌이 있지 않나. 시군 체육회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비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원들이 자신들의 임명권자를 징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도 시군체육회에 대한 별다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 예산에 종속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체육회의 악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자체 수익 사업을 모색하기는 어려워 해답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당선인 부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을 찾아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전남의 한 폭력조직 출신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3년 동안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5천여 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이 운영한 도박 자금은 4,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전태일 열사의 사망 50주기였죠. 5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내용의 법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작업장에서 민사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산재 처리라고 하죠. 산재재해법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또 회사가 양벌 규정으로서 이제 벌금을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요. 2008년도에 40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셨던 물류화재 사건에서 그 해당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 이제 냈던 벌금이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사업장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게 하고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현행 법안의 골자입니다. 네,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자동으로 폐기가 됐었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 노회찬 의원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3년 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네. 현재 산재 처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이중처벌 문제, 뭐 과잉처벌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폐기가 됐었는데 그 지금 이런 배경에서 우리 지역 출신 이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정의당 1호 법안으로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0대 국회에서는 재개 반대도 있었고 보수 정당들도 협조가 좀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동석시켜가지고 정책 토론회까지 했는데요. 그 프랑카드에 보니까 노동자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슬로건까지 적어놨었습니다. 그 정식으로 당론 채택까지 하니까 좀 놀라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사실상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다수의 전국대 의원을 포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한정혜 의원도 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수준의 이제 후견주의적 관계는 설정하지 않겠지만 일종의 노동자 계급에 좀 메시지를 강하게 좀 던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으로 단순히 그 근본이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요새 뭐 택배 노동자분들이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 조합에서 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전향적인 자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10분 중에 8명 정도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보면요.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차이라는 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강화해서 특별법까지는 만들지 말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거를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당황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정의당 당론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허를 찔려서 좀 놀라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에는 동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으로 선회를 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 정당 또 그 의원들이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좀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될까요? 예, 현행 차이라는 게 지금 현행 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하느냐,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결국에는 특별법 그 개정으로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채택한 당론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싫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3당에서 합의해서 토론을 한번 하고 동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들의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가을 풍어가 이어지고 있는데 위판장은 비상입니다. 위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 수협 앞 도로, 길가에 세워둔 트럭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판 배정을 받지 못한 어민들이 냉장 시설이 없어 차량에 오행물을 쌓아두고 기다리는 동안 얼음이 녹고 있는 겁니다. 길게는 2, 3일씩 대기하다 보니 상품성이 낮아져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박을 해갖고 고기를 폈거든요.
고기를 펀데 생선값 절반값 나왔어요. 절반값. 조기 한 짝에 17만 원 가는 거 어제 아침에 7만 2천에 판매했어요. 현재 목포 수협의 하루 최대 위판량은 대략 14,000상자. 올가을 많게는 하루 3만 상자에 이를 만큼 어획량이 늘면서 처리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냉장 시설마저 모자라 어획물을 바깥에 쌓아둬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개장 예정인 복항수산단지에 허가 절차를 앞당겨 어획량이 몰리는 시기에 두 곳에서 나눠 위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서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수협도 하고 위판을 내가 이제 2번 할 수 있냐, 위판은 2번은 못 한대요. 문제는 수협이 복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력과 냉장 시설, 여기에 얼음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시설 건립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해상 교량이 속속 개통되면서 섬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리가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마을 어귀에 손맛을 느끼려는 낚시객들이 자리를 잡고 볕을 따라 마시를 나온 어르신들도 집집마다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이처럼 여유로움이 넘치는 섬마을에 산뜻한 벽화가 선을 보이면서 모처럼 색다른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벽화를 기를 수 있는 마을이 되었고 또 당신 왜 범인가 나 사람가 봐 하는 그런 표어도 말이요.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얼마나 보기 좋고 환경이 좋냐 그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이곳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한 때는 올해 초. 섬과 무틀리는 다리가 하나둘 개통돼 방문객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접근성 개선을 토대로 자원봉사와 교육활동 등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교육생들이 직접 나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의미를 더합니다. 자기 개발의 영역을 넘어 교육을 통해 갈고 닦았던 재능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낯설기만 했던 무사람들의 방문이 주민들에게도 동질감 회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훨씬 쉽게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어른들이 사는 곳에 밝음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수시도 교육과 재능 기부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이 동떨어졌던 삶에서 벗어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다리를 통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취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흥겨운 장구나 판소리 과정,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속속 개통되고 있는 다리의 역할이 섬과 무태 연결 고리는 물론 소통의 고리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 삶의 교집합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0년 넘게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방식을 광주시의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광주시와 민간의 공동개발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민간의 공동개발이 43.9%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주도의 공영개발은 38.2%, 민간 개발은 8.6%에 그쳤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56.4%가 찬성했는데 관광, 레저, 휴식공간 확보가 64.7%로 가장 많았고 지역경제 살리기가 3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우울감이나 불안, 무기력증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반 친구들과 숨 쉬는 연습을 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이 길어집니다. 자,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했던 기분을 털어놓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새로웠고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랑도 일단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코로나라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만나고는 싶었는데 작은 일에도 서로 칭찬해 봅니다. 손 잘 씻는 나를 칭찬해 토닥토닥.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이른바 정서적 마스크 수업입니다. 외로워요 하는 애도 있고 뭐 우울해요 이런 애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이 무기력증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나타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이끌고 가는데도 되게 힘든 점이 많았어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1:1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일상에서 우울감과 불안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군 네이버스가 대구 경북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굿윈 학교라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28개 학교 4,700여 명의 아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이 굉장히 좀 큰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국 단위의 군 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커져가는 코로나 블루, 감염병 예방만큼이나 심리 방역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책상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혁재 의원은 가림막을 책상에 설치할 경우 지문이 길어 시험지를 펼쳐야 하는 국어 영역 시험과 수학 영역의 하단 문제를 풀 때 가림막이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모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뒤 시험을 치렀는데 30%의 학생이 불안해했다며 샘플을 우선 받아 일선 학교에 보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28회 인방울 국악제가 이번 주 20일 개막합니다. 오는 23일까지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 등지에서 열리는 인방울 국악제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으로 부문을 나눠 진행합니다. 한편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는 아마추어 국악잔치 판소리 장기자랑이 열리는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